박소연의 이슈 픽업으로 문 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일단 한숨 돌리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조금은 거슬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는 있습니다. 급락을 시장에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개인들이 사다가 급급 무렵에 개인들이 팔기 시작할 때 시장이 바닥을 형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집중되는 날이 보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물론 코스피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팔자를 나타낸 날이 오늘까지 한 5거래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요. 앞선 3일 거래일간의 이 순매도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6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다 못해서 이제는 항복을 한 것임에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이 바닥인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돼야 할 이런 반대 매매 계좌들의 움직임은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세계 증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 부족 계좌 수가 무려 10,000개가 넘어갑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1,000여 개에 불과했던 것이 10,000개가 지금 넘어간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반등의 시장이 성공을 했습니다만 혹여나 다음 주에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급락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이 조금 더 이어져서 또 연 저점을 경신하게 되면 이런 담보 부족 계좌 수는 더 늘어날 것임이 분명합니다.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규모도 228억 원. 이번 달 거의 최고 수준이 300억 원대가 넘어갔던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살짝 내려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 정도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죠. 어제 기준으로 1,300원 돌파, 13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를 우리는 원달러 환율, 이 시장 환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죠.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빠지고 있는 것인가?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 원화 가치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살펴봤을 때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세가 거의 5% 가까이 달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자꾸 통화정책을 완화책을 쓰는 이 작정하고 엔화를 떨어뜨리려는 이런 일본의 움직임조차도 4.19%로 하락폭이 우리보다는 덜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호주 달러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도 2에서 3%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원화값이 훨씬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곧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라는 것이 원화 가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 하나 있고요.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워낙에 높은 우리나라 경제이다 보니 이런 특성상 원화 가치가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올 연말에 지금 이제 1,300원을 뚫었는데 1,300원 후반대까지도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 어떤 통제 대한 이야기를 내놓거나 정부 정책의 정부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속도를 조절할 뿐이지 이 환의 레벨을 낮추는 데는 영향을 주면 안 될 일일 겁니다. 이미 그들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고 인정을 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 원달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이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견해인 듯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 추세적으로는 이것이 V자 반등을 나타낼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쪽을 봐야 할까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일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채권에 투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국내 대형 증권사 4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외 채권 판매량 올해 들어서 24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0% 넘어가는 숫자가 찍히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매력 있는
상품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이 2024년부터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리겠죠. 그 2년 뒤를 내다보는 채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채권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어떤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괜찮을까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물론 현재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꾸려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예. 정말 궁금해요. 왜 채권을 지금 관심을 둬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면 괜찮을지. 근데 이에 앞서서 대표님의 그 시황관도 궁금합니다. 현재 글로벌 세계 경기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 안 좋은 얘기들 일색입니다. 오늘 물론 국내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말이죠. 현재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신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모니터의 방송에 나와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했던 멘트가 하나 있어요. 네. 마치 캐치프레이즈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현재 최근의 주식시장은 개별 종목의 캐시플로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보고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참 좋은 기업인데 왜 안 되려나 할 때 사실은 이제 매크로가 완전 지배하는 형국일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나눠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크로라는 걸 달리 얘기하면 채권 시장을 보면 매크로가 보여요. 주식 투자할 때 매크로 보이는데 그러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글로벌 매크로라는 결국은 금리 부분으로 귀결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금리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리 부분에 가장 큰 임팩을 줬던 결국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면서 이번 베어 마켓에 들어왔는데 베어 마켓이 그러니까 촉발됐던 가장 직접적 요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촉발된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과거의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촉발된 베어 마켓에 좀 추세적으로 반전을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건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일단 정점을 찍어야 그 타임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시장이 더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가 한 4월 달 정도에 인플레이션 정점 찍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점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 정점 찾는 작업이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쪽에서 보는 건 한 3분기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정점 찍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보수로 가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인플레이션에 야기된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의 정점 확인 작업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장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어떤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큰 그림에서 매크로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 돈이 줄어들고 있죠.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보시는 이제 제가 TV 화면에 좀 준비된 게 뭐냐면은 미국 FRB에서 미국 연준에서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은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의 최고 대출 책임자한테 서베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 은행에서 앞으로 대출의 규제를 더 강화를 할 거냐 아니면 이징 완화를 해줄 거냐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의 왼편이겠죠. 왼편 차트를 보시면은 저 차트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거는 대출의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얘기고 플러스 값으로 간다는 건 대출 기준을 앞으로 타이트하게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 하이드 가상금리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의 추세가 하이드 가상금리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을 본다고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보시면은 굉장히 마이너스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왔던 게 이게 드디어 계속 가다가 똔똔까지 와 있습니다. 즉, 다음 분기부터는 아마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고 플러스라는 거는 미국의 대형 시중은행들이 이제 대출 기준을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개별 기업들의 대출 여건이 더 악화가 되어 있다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작년 1년부터 우리가 시장의 매크로 테마를 나누면 크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샥. 그래서 인플레이션 샥이 와서 그 다음이 금리 샥. 그러면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샥이 뭐냐면은 그로우 샥, 그러니까 어닝 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2, 4분기 어닝이 발표되는 3월, 그러니까 7월 한 중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업의 실적 둔화가 가장 메인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 글로벌 투자의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향후 개별 기업들의 실적 추정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둔화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어닝 둔화에 우리가 어닝이나 그러니까 경제나 어닝 둔화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전반적인 좀 그림을 본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투자 전략은 결국은 이게 레이트 사이클, 경기 후반 사이클에 좀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 후반의 사이클에 적합한 거는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현재 큰 매크로 상황에 부합되는 어떤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 그리고 금리에 대한 충격이 이어지고 그러네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했고 이제 경기 침체 이제 건너뛰어서 침체 온다 이러면서 이제 우려를 했지 당장 눈앞에 닥칠 기업 실적 발표 이 어닝 시즌에 대한 이벤트는 또 잊고 있었네요. 어느덧 6월 말이고 이제 맞습니다. 7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성적표를 내놓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시장 예상보다 안 좋아 버리면 예. 또 한 번 시장은 충격의 도가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환시장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제 환시장. 원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300원. 네, 아까 일각에서 1,400원. 요좀 제 세션 직전에 이제 네네. 환율 전망 네. 말씀 주셨고 네. 또 일부에서는 연말 되면 한 1,350 이상으로 가져갈 네,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아까 이미 멘트 주신 거에 상당 부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볼 때 한국은 전 세계 경제 바로메타입니다. 즉 그만큼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한국이 가장 먼저 한국의 무역 수지 같은 걸 보는데 최근에 보시는 바처럼 무역 수지 적자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이라든지 또 전 세계에서 또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나라이고 또 우리가 최근에 보통 환율을 얘기할 때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연초 이후에 달러와 대비 환율 하락폭을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좀 과하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깨져 있어요. 즉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장단금 역전되는 부분이라든지 무역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돼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역 수익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환율 우리 이제 다시 역전이 되는 이런 것들이 반영은 돼 있지만 이게 또 바로 해결될 부분도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제 얘기는 1,300 이 정도 레벨 박스권에서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는 머무르겠다는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앞으로도 각오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닐까,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수의 전문가 입에서 듣게 되니까 참 오늘의 반등장도 막 웃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도 또 화제가 됐었던 것이 시장이 그래도 반등폭을 좀 키웠던 것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 낮아졌다. 2주 만에 좀 최저를 나타냈다. 단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스프레드가 너무 좁아져서 이게 이제 역전되는 순간 경기 침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를 좀 그렇죠. 짚어주세요. 그렇죠. 네, 일단은 우리가 채권을 얘기할 때 채권을 상대적으로 주입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좀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 차 2년과 10년은 사실은 이제 좀 긴 호흡의 어떤 매크로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꼭 챙겨서 이렇게 우리 이런 거죠. 일단 항상 우리가 많이 보는 FRB 금리, 정책 금리. 네.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의 둘의 방향성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 시장 금리는 10년만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 설명할 때도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 성장주 굉장히 올라갑니다.
반면 미 국채 금리가 위로 올라가면 전체 시장이 더 밀리고 특히 성장이 더 많이 깨져요. 아마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 금리와 정책 금리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한. 일단은 뭐 연준 정책 금리 자료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죠? 연말까지 지금 1.75가 연말까지 3.25나 3.5까지 갈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좀 더 올려서 한 4%까지 간다는 네. 견해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견해들이 좀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더 호키시, 더 매파저로 가면서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좀 스무드하게 0.25씩 올린다고 하면 전체 금리 인상 기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년 초의 비율은 내년 하반기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팍팍 올리고 있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요, 전체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전체 금리 인상 기간은. 네, 그러면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낸 상반기에 이미 게임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할 거라는 좀 그런 뷰까지 나온 정도인데, 어쨌건 간에 전체 그림은 아마도 빠르면은 내년 중반 정도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겠냐라는 네. 견해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를 좀 달리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시장 금리는 시장 국채 금리는 정책 금리보다 먼저 정점을 찍어요. 앞 화면 좀 보여주겠습니까? 네, 앞으로 보시면은 들어갈게요. 방금 JP 모간 자료인데, 이 자료는 뭐냐면은요, 금리 인상 사이클을 100으로 봤을 때 언제 국채 시장 금리가 정점을 찍느냐라는 걸 과거 사이클을 조망한 겁니다. 근데 결론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절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국채 시장 금리가 정점을 찍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견적이 나와요.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까지 한 2.5나 2.75 갈 것 같고, FRB 금리는 내년 한 중반까지 금리 상하락 하면은 한국 국채는 금년 하반기 이미 정점 근처에 와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아마도 빠르면 연말 전후 내년 초 정도에 국채 금리가 정점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자고요, 대표님. 네. 한국 채권은 그럼 현재가 그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일단은 한국 국채는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투자의 채권의 투자 최적기는 어떤 점이냐면은 전체 사이클이 있다고 하면 한 8부 능선 정도. 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 8부 능선에 진입하라고 하는데, 네네. 적어도 한국의 시장 금리는 국채 기준으로는 한 8부 능선 정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자, 왜냐면 보세요. 네. 한국 정책 금리가 1.75인데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시장 예측은 2.5 내 2.75까지 올라갈 거라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텀 프리미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 대비 몇 프로 정도 금리를 더 얹으면은 그러니까 정책 금리 대비 몇 프로 더 얹으면 시장 금리 적정하냐라고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정책 금리에서 0.5에서 한 1% 정도 더 올리면 적정한 국채 금리가 되는데요. 현재 3년 만기 내지 37년 국채 금리가 3% 후반대예요. 그럼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정책 금리가 2% 중후반대에 와 있는 걸 반영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채를 이제는 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 차이는, 시장 금리는 향후 경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안전자산의 국채 매수가 커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국채 금리가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여차한 상황을 본다고 하면 금년 하반기 한국 국채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것이,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채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수 적정한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HTS를 켜서 사나? 여기부터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채권은 사실은 우리가 한 시간을 갖고도 설명이 부족한 건데, 지금 앵커님 질문 주신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은 채권형 펀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형 펀드나 ETF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아직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채권형 펀드나 ETF 가격이 깨져요. 그러면 지금 8부 능선에 왔지만 약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답은 뭐냐면, 그러니까 개별 채권을 사셔야 돼요. 증권사에 가서. 그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의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한 3.1
뭐 5% 정도에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3년 동안에 3.5% 연 3.5% 확정 금리를 주는 채권을 샀다는 뜻이에요. 예금하고 똑같아요. 원금 보장인 거예요? 예. 근데 와, 네. 예금보다 더 좋아요. 뭐냐면은 국채는 제가 화면 좀 준비했던 게 있는데 자료를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 네. 넘기시죠. 화면 앞으로 쭉 뒤로 넘기시면은 예, 그 채권 수익은 원래 채권 수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금융자산처럼 가격이 움직여요. 가격이 움직이는데 자, 우리가 만약 경제가 안 좋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앵커님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3.5%짜리 3년짜리 채권을 샀어요. 그럼 매년 3.5% 예금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3년 전에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져요. 한국 경제가.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국채 가격이 쭉 오르겠죠. 그러면 중간에 팔면은 팔 수 있거든요. 팔면 그게 비과세예요. 평소에 3.5% 받고 있다가 우리가 나한테 유리할 때 국채 가격이 급등할 때 팔면 이 매각 차익이 비과세예요. 즉 예금은 그렇죠. 예금이나 저축은행 예금은 3년 동안 만약에 한 4%라고 하면 네. 여기서 만인까지 가야만 되지만은 네. 우리가 국채를 투자를 하면 약속한 금리 똑같은데 중간에 제발 경제 나빠지면 가격이 이만큼 폭등하면 이만큼 매매를 우리가 끊어낼 수 비과차를 있군요. 그러니까 마치 콜옵션 같아요. 와, 이런, 몰랐어요. 예, 이런 근데 부분들을 전혀 알지 증권사에서는 못했어요. 채권을 네.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했잖아요. 거의 네. 다 회사채 파십니다. 아, 회사채를 파는 맞아요. 이유는 종류도 굉장히 많을 맞죠. 거잖아요. 우량 회사채를 파는데 네. 그거는 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국채 하십시오. 아, 왜냐하면 회사채 3년에 예를 들면 5%짜리 가입한다 합시다. 연 5%죠?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5년, 3년 동안에 경제 나빠지면 중간에 못 팔아요. 회사채의 경우는요? 평가 손이 나니까. 아. 무조건 3년 동안 돈이 잠기는 거죠. 근데 국채를 예를 들면 4% 샀잖아요. 4% 조금 금리 낮지만 들고 가다가 경기 나빠지면 가격이 쫙 오르잖아요. 그럼 딱 팔면 돼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자금 사정에 의해서 뭐 언제든지 팔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거니까 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 한도가 아니라 전액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럼 하나 더요. 대표님 혹시 이 채권을 사면 증권사 창구에 가서 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었고요. 대표님 답변. 우리 지금 주식 투자처럼 HTS 켜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옛날 주식했던 것처럼 가서 얼마 주세요. 뭐 이런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자금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이게 그 부분은 약간은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증권사 객장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모바일로도 네. 할 수 있고 또 네. 어떤 회사 같은 게 보통의 이제 주식보다 채권보다는 거래 규모가 커요, 사실은. 거래 큰데 근데 또 증권사마다 매매 규모가 좀 달라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채권 자문을 하는데 좀 금액이 좀 큽니다. 한 1억 이상 정도. 네, 예를 네. 들면은 네. 왜냐하면은 제가 표현이 그런데 채권은 예금의 대안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똑같이 보장을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영어로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확정 금리형 상품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예금하고 다른 거는 중간에 경제가 나빠지면 가격이 오르면 매매도 매각 차익도 누릴 수 있다는 거고 이 매각 차익이 예금과 달리 비과세입니다. 금액이 제한 없이 비과세입니다. 대신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가 굉장히 센 건 아닐까요? 근데 증권사에서 예를 쿠폰이 나오잖아요. 5%짜리 하면 이미 거기에 가격이 녹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또 하나요. 회사채 말고 국채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만기가 다 제각각일 거잖아요. 네,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게 국채라고 하면은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시중금리 정점이 아직도 저 멀리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만기가 짧은 채권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이고요. 네. 금리가 한 3개월 안에 내지 뭐 몇 달 안에 정점 찍을 것 같다면은 긴 네. 채권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후자가 정답인 맞습니다. 건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2008년에 회사채 투자한 거와 국채 투자한 걸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요? 네, 보시면은 리만 사태 경제 나빴을 때잖아요.
채권의 토탈 리턴은 이자 수익과 가격 움직임이잖아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에 7년짜리 국채를 투자했다 하면 토탈 18% 수익이 났는데 그 18% 수익을 보면은 이자 수익은 4.7밖에 안 되고 가격이 13% 올라서 18% 나온 거예요. 반면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쿠폰 이자 4.5인데 그때 가격은 오히려 5.2 빠져서 만 1전 했다면 그냥 똔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거냐 하드 랜딩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걸 생각하시는 분은 장기 채권 투자할수록 그 가격이 먹는 가격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예를 들면은 30년 만기 국채를 샀다고 하면 금리가 1% 올라가면 절대 수익 30% 올라갑니다. 반면 1년짜리 국채를 샀으면 금리 1% 빠지더라도 1%밖에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대표님,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채권 관심더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금 사라. 이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네. 금 투자도 지금 뭐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금 투자는 그냥 딱 절반 정도 동의하고 절반은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을 얘기를 하면 금은 안전자산이요. 그럼 네. 되게 요즘 위험하니까 안전자산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면 실질 가치를 보존해 주니까 골드가 좋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장 무너지는 거 비례해서 골드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요. 달러 가치가 하락해야 좋은 거고요. 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채권 안에서 채권 안에 실질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금리.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명목금리가 있죠. 명목금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질금리가 합쳐서 명목 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즉 달리 얘기하면 시중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하면 실질금리가 되는데 결론은 실질금리와 국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골드 가격이 올라가려면 실질금리가 내려야 돼요. 실질금리가 내려야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골드 가격은 하락합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보면은 실질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실질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는 걸 권하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뭐 더 불거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하면은 골드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면 실질금리 다시 하락합니다. 네, 네. 그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골드가 좋은 측면이고 현재 어떤 실질금리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골드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금은 일단은 빼고요. 네. 채권으로 이제 투자를 관심을 좀 기울이되 대표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주식은 적어도 매크로를 보고 투자하셔서 어느 정도 좀 방어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시장 일비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특히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한 7, 8% 정도에 들어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채권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회사채 중심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회사채보다는 경기 하락기에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국채 쪽으로 더 포커스를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B투자자문 마경환 대표와 함께 오늘은 관심들 많으신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